오늘 같이 저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널리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저널리즘 스쿨에서 사실 다룰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이사님 본인이 이거 여기서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 강의에서 가장 기대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질문 내용이 사실상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 제가 고민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앞으로 제가 살면서 좀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재단의 이영희 저널리즘 스쿨 9강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고요. 북토크로 진행하고 제목은 일과 인간관계에서 안녕하기라고 지었습니다. 이병남 선생님께서는 전 이나원 사장이시고 저희 이영희 재단 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병남 이야기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병남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코너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저거는 200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래됐죠. 그때 KBS 1TV에서 대한민국 길을 묻다라는 그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이제 기업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거기에 나가서 한번 강연을 했죠. 그때 KBS 측에서 만들어준 커리컬처입니다. 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예, 저 이병남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병남 이사님이 걸어온 길 해서 쭉 1977년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대우실업 기조실 근무, 오하이오 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영학 조교수,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영학 조교수, 그리고 LG 이나원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을 거쳐서 LG 구조조정본부, 그리고 LG 인사팀장, 부사장, LG 이나원 원장, 사장, 그리고 KB금융지주 사회이사도 지내셨네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제가 적은 거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이사님이 최근에 하시는 활동들도 제가 이영희 재단 이사라고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신문, 한겨레신문의 토요판에 계속 이렇게 신문에 칼럼을 쓰셨거든요. 이거는 저기 앉아 계신 장수경 기자께서 인터뷰 해주신 신문 기사죠. 네,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일터에서 치치하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뭘까요? 치열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치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를 쓰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EBS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는 저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병남 이사님이시고요. 이제부터 그리고 책도 최근에 이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을 내셨고 그 이전에는 경영은 사람이다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병남 이사님께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이력의 나열이 아니라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길게 얘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들려주세요. 조금 아까 이력 같은 페이지에 이제 걸어온 길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걸어온 바깥길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가능하면은 저 장편은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밖으로 걸어온 길은 이랬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바깥길을 걸어오면서 또 안쪽 길에 대해서도 늘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 이제 칼럼을 다시 쓰기로 해서 1편을 썼는데 제일 뒤에 그 저자 소개를 삶을 배우는 사람 이렇게 했었죠. 장수영 기자님. 예. 그래서 저는 맞다. 나는 삶을 배우는 사람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그야말로 치열하고 사실은 치치집입니다. 치치집. 치열하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느 정도 결과도 만들어내고 인정도 받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서부터는 이렇게 또 많은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런 그 달라진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 자신에 대해서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저 자신한테 제일 큰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설명하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죠. 내가 누군지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잘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몇 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자리를 했는데 거기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이 노년은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뜻밖의 앉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와닿는데요. 좀 깜짝 놀랐어요. 노년은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요즘은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책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서부터 저는 스스로 경계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몸은 대개 보면 주류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비주류 쪽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기서부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미국 유학 가서 살 때도 그랬고, 돌아와서 대학에서 지내다가 기업으로 와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나는 경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경계인으로서 늘상 이 불안함과, 그러니까 unstable한 걸 느끼는 거죠. 경계 위에서 일로 떨어질지 절로 떨어질지 중심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삶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때 뭐 열심히 데모하고 도망다니고 또 뭐 한 40일 들어가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회사로 와서 일하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소위 민주화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고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나라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세계 어디에 가서도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바탕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경계인으로서 살아온 것이 저 자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남 선생님에 대해서 이병남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다가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일단 이거는 크게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다 생각한 게 있어요. 당신이 옳다의 저자이신 정혜신 박사님이 이렇게 책의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혜신 박사가. 그런데 이 나라 최고의 인사 전문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 채용이나 승진 그리고 적재조서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인사하면은 오히려 징계 뭐 이런 거 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인사 문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은 있고 누구든지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님은 책에 보면은 그것은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 오셨는지 이거는 먼저 크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시스템 그러면은 이제 공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풋, 스루풋, 아웃풋, 피드백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다시 인풋의 피드백이 되는 이제 그런 루프 같은 거. 그걸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인사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우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보면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 그러니까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러한 원칙 하에서 인사의 이제 서브 펑션들이 있죠. 저기서 얘기하신 뭐 채용, 승진, 뭐 여러 가지 인사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또 정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인사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어떤 뭐 기업이라고 치면요. 그 조직의 사실은 존재 목적에서부터 사실은 도출이 돼야 돼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창비라는 이 출판사는 왜 존재하는가? 출판사 굉장히 많은데 뭐 구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나? 해냄 출판사에서 오셨는데 해냄이라는 출판사는 우리는 왜 있지?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 목적에 대한 인식의 바탕을 해서 공유 가치들이 도출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한 집단으로 한 조직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소위 shared value 혹은 공유 가치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인사 조직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면서 이제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시스템을 생각할 때 인사 시스템의 컨텍스트, 그 바깥에 있는 것,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기업의 존재 목적에 대한 자기 인식, 그다음에 공유 가치 이런 것들에서부터 사실은 이 인사 원칙이 도출이 되고 그 원칙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위 편의적으로 CEO나 혹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사는 그거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인사라서 그거는 그 원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지죠.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분명하면 그럼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는 대개 이런 원칙 하에서 이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이 된다. 내용은 전부 100% 컨피던셜 하지만 인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덜 불안하죠.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인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원칙에 바탕을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실행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끝에 말씀하신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시스템이 다 가르쳐졌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많은 조직들이 그 원칙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시스템을 다 지켜도 개인적 불만이 있을 때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칙과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과주의 인사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접어두고 성과주의라는 것에서 소위 요즘 능력주의 얘기 많이 하는데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지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주의라는 것이 능력에 따라서 시험 잘 봐서 오늘 수능 다들 봤습니다만은 시험 성적에 따라서 딱 줄 세워가지고 그것대로 딱딱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그 현실이 저는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 점수에 의해서 줄 세워서 순서대로 이렇게 다 잘라내는 것은 사실은 좀 하치지요. 그거는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만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평가라는, 인사에서 이제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평가가, 제가 겪은 회사 경우에는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그 평가의 결과는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가 그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못 잘라서 쫙 잘라서 스틸샷 사진 한 장 같이 그 시점에서 뭘 본 것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플로우란 말이죠, 사실은. 이 플로우라는 건 시간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관찰해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데서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뿐만 아니라 평가 하나만 해도 평가자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평가는 시스템 잘 만들어놨다고 평가가 제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평가는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는 AI가 평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요구되고 더구나 이 코워크를 해야 되고 팀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AI 평가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럼 평가자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돈 쓰는 조직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라는 거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유동적이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크게 얘기해도 몸 빼놓고도 지성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영성적 존재란 말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무빙 타겟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빙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작업이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인사 원칙, 시스템,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이게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없이 오너 또는 뭔가 이렇게 그냥 리더 그 그룹에 거기에서 그냥 그 개인의 감정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게 또 그 규모의 이슈가 있어요. 스케일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작은 조직에서는 그런 거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작은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뭐 CEO든 뭐 오너든 자간 뭐 한 10명, 20명 있는 조직이라고 했죠. 거기 무슨 시스템 프로세스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냥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똑바른 생각. 몇 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 좋은 회사가 되려면 이런 거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프로젝트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권자가 대부분 그냥 하면 되거든요. 작은 조직에서는. 그러면 인사권자가 몇 가지만 명심을 하고 하면 되죠. 인사권자로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작은 회사에서는. 네. 이병남 선생님, 이병남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영희 선생님과의 인연인데요. 이영희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영희 선생님의 무엇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시는지, 이영희 선생님을 우리가 기리고 추억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이병남 선생님 이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제 이력 적은 그게 굉장히 오도할 수 있는 게 그것만 갖고 사람 모릅니다. 네, 겉으로 걸어온 길만 가지고 사람 잘 모르죠. 이영희 선생님 뭐 대학교 때 선생님 글 몰래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 한 3년 다니다가 유학을 가서 한 15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전혀 할 게 없었죠. 근데 제가 귀국해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리영희 선생님이 쓰신 그 대화라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제가 그냥 신문 광고 보고 이런 책이 있구나. 그래서 사가지고 뭐 한 일주일 만에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부사장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룹 인사팀장 할 때.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죽향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죽향 사장님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대화 책 얘기가 나왔는데 죽향 사장님이 아니 어떻게 대기업에 계신 분이 그런 책을 읽으셔요? 그래.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막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리영희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근데 보니까 그 식당에 이렇게 종종 오셨던 그래서 제가 리영희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분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절필하시고, 이렇게 썩, 편치 않은 그런 시절이셨는데, 그때 아마 레미제라블을 불어로 원서로 다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리고 이 조크도 아주 뛰어나시고요.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하고 생년이 같으시고, 또 니북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다 니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의 후예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사투리도 너무너무 정겹고 제가 어렸을 때 친척분들한테 듣던 그 이북 억양이고 그래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전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선생님 글이 그리고 그 즈음에 아마 북방 한계선 관련한 논문을 그 얼마 전에 쓰셨던가 시점도 정확치 않은데 그렇게 명쾌한 글이 어디 있어요.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을 텐데 그야말로 팩트 베이스로. 근데 저는 또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팩트 베이스로 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찜찜해야 하는 그런 게 또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명쾌하게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논지를 펴시니까 뭐 너무너무 참 좋았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 선생님 생애 마지막 한 6, 7년, 7, 8년 그 정도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 재미나게 지내는 그런 정말 엄청난 특혜를 제가 받은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뵀던 게 백병원에 입원하셨을 텐데 이렇게 병문안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거 해가지고 중간에 짬을 내가지고 백병원에 들렀었는데 그때 누워 계실 때 배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막 웃으시면서 저기 임 사장 나 좀 봐봐 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면서 근데 마침 사모님이 잠깐 뭘 사러 가셔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발톱이 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손발톱 잘라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 좋지 그러셔가지고 선생님 손발톱을 잘라드린 게 거의 마지막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령희 선생님 하신 일이나 그분이 그야말로 어둠 속에 빛의 역할을 하시고 그러셨던 거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그분의 그 엄혹한 시절의 그 역할에 대한 존경이야 뭐 많은 분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참 행운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마지막 몇 년을 뵐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면서 리영희 재단에 같이 합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냐 출신 성분이 별론데 아무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재단에 이사로 조인을 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얼마 전에요. 제 친구인데, 언론계 출신 친구인데, 너 아직도 리영희 재단 이사하냐? 그래서, 하는데? 그랬더니, 야, 지금 리영희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거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 달까지 하지 뭐.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속으로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아무도 모르니까 알려야지. 그거 하려고 우리 재단 하는 거야.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재단 이사로 있습니다. 예. 저변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병락 이사님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뭐 이렇게 물론 저희 젊은 사람들이 이영희 선생님을 더 많이 알아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요. 저는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한쪽 사람들만 이영희 선생님을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의 가치, 그분의 책에 대한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도 많이 보면은 사상의 원흉이라는 소리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이영희 선생님에 대한 팩트도 저는 더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은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분이 아니었잖아요. 이분은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셨던 거고 그거는 좌우 진보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사회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네. 네.